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어떤 것들이 시험 나왔는지 그 출제 경향 같은 것들을 봤죠. 자, 첫 번째 분야는요. 언어와 국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될까요? 첫 번째, 언어의 본질이 나오죠. 자, 요 출제 비중을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예전에는 꽤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뭐 그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 언어의 기능이 나오기도 하죠. 언어와 국어에서 제1장 부분에서는 언어의 기능, 요거는 그렇게 심하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나오긴 나왔어요. 언어의 본질, 이것도 별 하나 정도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국어의 특질입니다. 국어의 특질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별 3개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 한국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질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 건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면서도 사실은 뒤에 나오는 국문법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국어의 본질 지점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여기에 나온 것 이상의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 넓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의식하셔서 꼼꼼하게 정리해 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문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많이 안 나오는데 나온다 하면 국어의 특질 이런 것들을 문제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거는 잘 정리를 해둬야겠다. 이렇게 의식하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문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세종님께서 지으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훈민정음 출제 비중이 이것도 높아요. 훈민정음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국문법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도 이 부분은 꼼꼼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4텀 정도로 우리가 4개 분야 정도를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언어의 본질은 언어의 기능과 더불어서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나온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출제 비중이 높지 않다 해도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둬야 될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프린트만을 이렇게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어느 쪽도 괜찮아요. 고갱이 국어 책이 있죠, 이렇게. 고갱이 국어 책을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이걸 쭉 보셔도 괜찮고, 그러지 않으면 좀 더 심화된 것들 보고 싶으면은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물 지금 갖고 있죠. 밑에 보시면 그거 뽑아서 그 핵심적인 사항만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것만 보셔도 이번 기본 강의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려 보입니다. 심화 강의에서는 그 세부적인 것들을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심화 강의할 때는 좀 더 봐야 되겠죠. 국어 강의는요, 몇 번 정도, 한 2-3번 정도, 2번 정도 돌리면 돼요, 보면.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공부를 딱 하고 나서 그다음 계속해서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계속 가야 돼요. 국어는요. 뭐 한국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선생님들이 계시냐면은 빨리 문제 풀지 마라. 공부 다 하고 나서 문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국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그 순간에 정리가 되면 바로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렇게 의식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제1장 언어와 국어에서 첫 번째 언어의 본질 부분입니다. 언어 기호의 특성이니 뭐니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언어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가요. 언어는 이때 언어란 건 뭐예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모든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언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첫 번째 사회성입니다.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포인트는 뭐죠? 약속이라는 거죠. 사회적 약속이므로 어떻게 하겠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우리 교재에서는 그 예시로서 나는 이제부터 자동차를 뿅뿅이라 하겠다 해놓고 저기 뿅뿅한다. 소형 뿅뿅, 중형 뿅뿅. 자, 그렇게 하면 뭐의 문제가 생기겠어요?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기겠죠.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 언어의 특성이 바로 이런 특성이 사회성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지점이죠. 역사성이에요. 이건 포인트가 뭐죠? 변화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고 소리가 달라지거나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이걸 성장이라고 말을 바꿔볼 수 있죠. 이제까지 쓰이던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곧 소멸하기도 하죠. 문법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가능하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사회성은 바꾸면 안 된다는 건데 역사성은 바뀔 수 있다. 사라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역사성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가끔씩 등장해 왔던 거 최근에도 바로 나왔어요. 신생어 변천어 사멸어로 언어 역사성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신생어는 컴퓨터, 우주선, 햄버거, 자동차, 비행기 등 새로 생겨난 말이겠죠. 그다음 변천어는 이 부분 주의해야 되겠어요. 변천어. 내용의 변천, 형태의 변천. 이 변천이란 용어와 변동이란 용어가 있거든요. 변천, 변동. 변천 표시는 이렇게 해요. 이런 표시를 하죠. 변동 표시는 이런 화살표 표시를 하죠. 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는 게 있고, 꺽쇠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자, 변천과 변동. 자, 변천어. 그러니까 역사성과 관련되니까 변천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내용의 변화. 근사하다가 예전에는 비슷하다의 뜻이었습니다만은 원래 그 가까울 근자에다가요. 한자 공부하세요. 비슷할사. 지금도 근사는 쓰거든요. 가까울 근, 비슷할사 써서 근사치, 근사값 할 때 근사 쓰거든요. 원래의 뜻은 비슷하다예요. 그 근사치라도 하는 게 비슷한 값이죠. 근사치.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말로 근사하다라고 할 때 예전에는 비슷하다의 뜻으로 썼는데 지금 멋지다의 뜻으로 의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의미의 변화죠. 영감은 벼슬 이름을 가리키는 당상관 이상의 벼슬이 영감이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노인들, 물론 여전히 법조인들을 가리켜서 영감이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의미가 확대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어리다는 나이가 어리다, 요즘엔 그렇게 씁니다만은 원래는 어리석다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보게 되면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런 말 나오죠. 어린 백성이. 그때 어린이 어리석다의 뜻으로 쓰인 거죠. 이거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자, 한자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긴꼬리 원숭이 우자에 마음심이 들어가서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오른쪽에 나이가 어리다는 작을 요자에다가 힘력이 붙어서 나이어를 유자죠. 유치원 할 때 유자죠. 이 내용의 변화는 크게 나눠보면요. 의미 변화라고 달리 바꿔볼 수 있는데요. 의미가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아예 바뀌어버리기도 하죠. 확대, 축소, 이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확대는 일반화라는 말로 바꿔 쓰죠. 축소는 특수화라고 말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단어에서 뜻하는 바가 많아진 것, 확대된 것이 뭡니까? 영감이죠. 영감은 당상관 이상의 벼슬 이름이 영감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벼슬은 벼슬이에요. 법조인들 가리켜서 영감하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된 게 뭡니까? 남자 노인들이죠. 그래서 가리키는 대상이 많아지면서 확대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근사하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한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단어에서 어리다. 아예 뜻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나이가 어리다. 축소된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사라져버린 말도 있겠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줄어들었다. 놈이라고 하는 말, 이것도 시험 나왔던 겁니다. 못할 놈이 아니라 이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사람을 가리키다가요, 야 이놈아 할 때 비속어로서의 놈만 가리키게 되니까 의미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해서 확대된 거냐 축소된 거냐 이동한 것이냐를 묻는 문제도 등장을 해왔습니다. 이거 주의할 부분이 있죠. 우리 교재에서는 171쪽, 우리 교재에서는 그 세밀하게 적어 놓은 것이요, 17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재에서는 173쪽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대, 이동, 축소가 된가.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173쪽을 한번 더 보세요. 이거 심화 강의할 때 제가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형태 변화는요, 의미 말고 형태, 모양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 어휘상의 변화, 문법상의 변화 이렇게 나눠놨죠. 문법상의 변화는 뭐 얘기하냐면 조사나 어미 같은 것의 변화입니다. 영희가 학교에 간다 할 때 영희가의 가, 조사죠.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학교에 간다 할 때 가가 어가 아니고요, 니은 다는 어미죠. 가다, 가고, 가니, 가서 뒷부분이 꼬리죠. 꼬리 되는 어미 부분, 그 부분의 변화. 조사나 어미의 변화를 문법상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상의 변화로서 뭘 얘기했어요? 가을이 가을이 됐다. 가을을 뜻하는 말이 옛날에 가을이라고 모양을 썼어요. 마음이 마음 되고, 디다가 꽃이 디다가 지다 되고, 이렇게 해서 글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모양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문법상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장자가 했는데요.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이거 주격조사죠. 장자에다가 이가 들어갔어요. 이. 예전에는요, 모음으로만 끝나면요, 주격조사를 이 붙였어요. 장자 이 붙여서 장자 이가 결합되니까 장제가 된 거죠. 그러다가 장자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요 가라는 주격조사가 나온 게 몇 세기? 17세기 때 처음 나옵니다. 17세기. 그 이전에는 가가 없었어요. 나란 말싸움이 둥기가 달라 이렇게 할 때도 내 이를 위하여, 나 가죠. 나 가에 나에다가 이가 붙은 거예요. 내 이를 위하여 백성들을 어여삐 너기여 새로 28절을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됐었는데 주격조사 가는 처음에는 가만 쓰이다가 나중에 이도 쓰이게 됐다 이렇게 바꿔서 출제가 됐죠. 잘못된 거죠? 처음엔 이가 쓰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도 쓰이게 됐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변천어 부분에서 내용의 변화, 형태의 변화가 세밀하게 나오는 분야군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기출 문제들 보시다 보면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회라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합시다. 자, 다음 부분이죠.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 언어의 기호성입니다. 언어는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기호이다. 즉 뜻을 가진 음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과,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다 할 때는 사자가 장음이에요. 사과하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먹는 애플, 사과는 사과죠 그냥. 자, 이게 뜻하는 바겠고요. 이게 소리입니다. 뜻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뜻은
다른 말로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건 형식인 거죠. 이렇게 내용과 형식, 뜻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 개방성입니다. 무한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순간마다 그 순간에 맞는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문장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개방성은 다른 말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다른 말로 창조성이라고 말을 하죠. 개방성이 이퀄 창조성입니다. 사랑이라든가 평화, 사랑, 평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추상적인 어휘들이죠.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어휘들도 사람들은 만들어냅니다. 용, 봉황, 용이니 봉황이니 하는 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신성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언어는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어의 개방성, 창조성이라 한다. 그 다음에 자의성입니다. 이게 주의할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의성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임의적으로 정해놨다 이거예요. 임의성입니다. 임의성. 지금 내용과 형식이 있었잖아요.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자의적이다, 임의적이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필연성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어떤 형식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자의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까요? 집이라는 말을 표현한 걸 보면은 house, cars, maison, 탈러, 돔. 집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내용은 하나인데 형식이 여럿인 경우죠. 내용은 하나인데 형식이 여럿이다. 자, 우리가 난센스 퀴즈 해볼까요? 난센스. 넌센스 아니고 난센스. 난센스가 외래 표기법이 맞아요. I don't know, 난 잘 몰라요 라고 하는 말을 일본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어리거리. 중국어로는요? 갸오뚱? 난센스라고요. 그 다음 프랑스어로 뭐라고 할까요? 알쏭달쏭. 독일어로는요? 에미무흐. 자, 농담입니다. 제가 이 농담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특성이 뭘까요? 자의성인 거죠. 난 잘 몰라요. 난 잘 몰라요.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언어마다 다르게 표현하더라. 요거 농담으로 전달해 드린 겁니다. 내용은 하나인데 형식이 여럿인 경우가 존재하고, 내용이 여럿인데 형식이 하나인 경우, 동음이어겠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다. 배배배 나와요. 배배배 똑같은 형식이지만은 뜻하는 바가 다르죠. 그 다음 언어의 역사성. 이것도 자의성 속에 들어가요. 언어 역사성. 어리다의 뜻이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어리다의 뜻으로 바뀌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무엇이기도 한 겁니까? 역사성이기도 하면서 자의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의성 안에 뭐가 들어있다?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으면 그건 자의성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얘기하는 거예요. 의성어나 의태어. 우리는 의성어나 의태어들은 그대로 흉내내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자의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멍멍, 미국 개들은 와우, 일본 개들은 왕왕 이런데요. 자, 그건 언어마다 개들이 소리 지르는 게 다른 걸까요? 동일한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흉내내서 언어로 바꿔놓으니까 달라지고 있죠. 이처럼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경우도 음성 상징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의성어나 의태어마저도 모두가 다 자의적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의성을 살펴봤고요. 자의성의 근거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해서 좀 더 써놨어요. 제가 사람, man, run. 일반적으로 자의성을 설명하는 예죠. 말, 사람의 말, 달리는 말, 동음이어도 자의성을 지녀요. 거품, 역사성은 곧 자의성입니다. 꿀, 오잉, 의성어나 의태어도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자의성을 설명하는 근거를 받으시고요.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게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나왔던 것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수탈계 울음소리를 꼭 끼우라고 한다 했어요. 자의성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자의성을 설명하면 못해요. 자의성은 어떤 거예요?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 멋대로이다. 자기 멋대로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탈계 울음소리를 꼭 끼우라 한다 하는 것은 기호성밖에 안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수탈계 울음소리를 꼭 끼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코코도들뚜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같이 써줘야 돼요. 의성 의태만 딱 떠올라서 자의성이라고 할까봐 실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또 들여다보시면요, 분절성이 나옵니다. 이것도 2012년도인가 나왔죠. 연속적인 것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이 분절성이죠. 기호의 분절, 단어와 절, 문장은 소리 연속이지만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강 하면은 기역, 이응으로 나눌 수가 있죠. 나눌 수 있다는 것, 끊는다는 성질, 그게 분절성입니다. 무지개 색깔을 7가지로 표현한다든가, 손에는 손톱, 손가락, 손등, 마디 등이 있다라고 한다든가, 얼굴은 이마, 눈, 눈썹, 코 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의 분절성을 보여주는 예시라 볼 수 있습니다. 나누는 거, 끊는 겁니다. 나눌 뿐 끊을 절자예요. 그 다음에 언어의 추상성입니다. 언어 기호인 단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상 과정을 거쳐요. 무궁화, 진달래, 장미, 코스모스, 국화. 무궁화, 진달래, 장미, 코스모스, 국화. 자, 이것들에 뭐가 있어요? 공통 특성이 있겠죠? 어떤 특성이 있죠? 꽃잎이 있어요. 암술술도 있어요. 꽃받침도 있어요. 줄기도 있어요. 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 뭐라고 묶어서 말하자. 묶어서 말하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총칭어입니다. 묶을 총, 칭할 칭, 말씀 어쩌잖아요. 묶어서 칭하는 말, 꽃이라고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무궁화, 진달래,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꽃이라고 총칭어를 갖게 되죠.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추상 과정이라 하고, 이런 언어의 성질, 추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가 만들어져 가는 성질들을 언어의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추상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이름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로서 추상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가 언어의 기본적인 어떤 언어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얘기를 해준 거고요. 언어 기호의 특성이라 표현해도 됩니다만, 다음 우리 교재에서는 그 가운데 부분에 언어의 어떤 체계성, 체계가 있다, 시스템이 있다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더 나와 있습니다만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언어의 기능입니다. 언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이 무엇이냐를 다룬 거죠. 우선 표현의 기능이 있어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는, 심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입니다. 이 과일은 무게가 2kg이다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사실적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겠고요. 어서 떠나시지요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높여주고 있잖아요. 해요체를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언어 기능은 표현의 기능이죠. 그 대립하는 말이 뭘까요? 표출입니다. 표출을 먼저 볼까요? 아야, 아이고, 죽겠다. 쯧쯧, 아이고, 아파. 이런 표현들. 우리 감탄사라고 보통 얘기하거나 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뭐니. 이런 표현들은 표출입니다. 그 안에도 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해서 말하지 않고 터져나오는 말. 그게 표출이거든요. 표현의 기능 안에 무엇을 포함할 수 있냐면 앞에 나와 있는 감화적 기능, 그 다음 친교적 기능, 이런 것들도 다 표현 기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표현의 기능은 넓은 의미. 감화적 기능은 명령, 지령, 지령의 기능, 호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기 포인트는 행동 유발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 행동 유발 기능이 감화적 기능이고, 이 감화적 기능은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표현의 기능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친교적 기능은 다른 말로 사교적 기능이라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감화적 기능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걸 보시면요. 명령문, 청유문, 의문형, 표어, 광고, 격언, 속담도 들어갈 수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어? 어떻게 말을 곱게 해라.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기능이 있죠. 친교적 기능,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인사하는 말,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는 기능이 있죠. 저서를 통해서, 아니면 요즘엔 녹음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언어를 통해서 저장하죠. 보존하죠. 언어에는 아름다움도 있죠.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능, 미적 기능도 있고요. 다음 7번째로 관화적 기능이라고 학습 기능과 관련된 거죠. 엄치는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부를 때 쓴다. 이런 표현 나와 있는 것은 엄친과 자기 아버지의 관어, 관계, 말과 말 사이 관계를 지어주는 기능,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런 관화적 기능은 학습의 기능과 관련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우리 교재에서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어요. 국회적 문제로 나왔었죠. 음성 언어는 말로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일시적 제약이 있고 화자가 청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하고요. 초기에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데 문자 언어는 영구적 제약 없고 필자와 독자가 한 장소에 공존하지 않고 음성 언어 습득 후에 인위적으로 학습된다 해서 2012년도에 나왔던 문제, 11년도군요. 11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골라라 해서 정답이 4번 창조적 사용 특성이라고 했죠. 음성 언어든 문자 언어든 창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거 어찌 보면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금방 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게 언어와 인간, 언어와 사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낼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도 낸 적도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만 골라내더라도 20문제 안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한계가 있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이죠. 어찌 보면 이론 시간에 첫 시간에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을 봤습니까? 언어의 본질, 언어의 기능, 이거 두 가지를 정확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언어의 본질이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 개방성, 그 다음에 자의성, 분절성, 추상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의 기능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표현의 기능, 표출 기능. 표현의 기능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감화적 기능, 친교적 기능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기도 하고. 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그래서 딱 정리가 되시면
첫 시간은 정리가 잘 된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시니까. 자, 뭐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